병역 특례제도 이거 폐지하는 거 검토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거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특례제도라는 게 전 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폐지가 필요한 폐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감사에서 쏟아진 주장들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병역 특례 폐지를 주장을 했고 병무청장도 이에 호응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소를 잃었으니까 아예 외양간을 허무는 게 정답일까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는 깊이 있는 뉴스 토크. 곽재훈, 차윤주의 꽉 찬 뉴스. 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주 프리랜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차윤주 기자 좀 열어주시죠. 주요 뉴스는요. 네, 코스피가 오늘 2.5% 지수라면 55포인트 내린 21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심리적 지지선이 21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하락해 719포인트로 종료됐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과 이로 인한 달러 강세 등이 시장을 흔드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상반기 고용 실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월 200만 원 이상을 버는 임금 근로자 비중이 61.7%로 사상 처음 6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1년 전보다 4.7%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인데 이게 물가가 올라간 요인이 있긴 하지만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또 역으로는 40%는 아직도 2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100만 원 이하도 9.8% 나왔다. 네. 아이고, 참. 그렇죠. 네. 자, 다음은요. 네, 법원과 수협이 노량진 수산시장 그 옛 시장에서 네. 상인들이 점유 중인 자리와 부대 편의시설 강제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네.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과 민주노점상 전국연합회 회원 등 500여 명이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4차 강제 집행 시도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네, 평행선일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곽재훈 기자는요? 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네. 뭐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주로 도덕성 그 의제에 집중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에 맞지 않는 사려 깊지 못한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또 차남의 증여세 관련 논란에는 증여세를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그래서 뒤늦게 납부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 밖에 공직자 시절 SNS에 좀 정치적 편향성이 담긴 내용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예. 특히 2살인 이 손자가 2천만 원 예금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물론 이게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만 네. 뭐 차비로 준 걸 모았다 이렇게 해명한 것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뭐 이재용 아들이냐 그래도 액수가 너무 많다 이런 잠깐만요. 식도 있었습니다. 2살짜리인데 차비로 2천만 원 모았다고요? 한국 나이로는 3살이죠. 2016년생이니까요. 아니, 3살이 대중교통 이용합니까? 차비 주게? 그러니까 용돈을 모은 거라는 뭐 그런 취지의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편 예. 오늘 청문회는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이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면서 항의해서 2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자, 그리고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이 비준안을 의결했고요. 이어서 오후에 바로 비준까지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보수 세력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이 비준의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두 합의서는 막대한 예산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여야가 좀 강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그 가족 채용 문제로 불거진 이 네.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그 야3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이나 민주당 일각에서 강원랜드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보수 야당 쪽에서 모두 코를 외쳤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네. 이 기자들의 질문에 강원랜드도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의당 주장대로 이 강원랜드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조사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야사당이 되는 거죠. 네, 민주당만 남았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이번엔 꽂힌 뉴스로 가죠. 차윤주 기자. 네, SBS의 백종원 골목식당 프로그램 논란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죽어가는 지역 상권을 뭐 살리겠다 이런 그 주제로 호평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요. 네. 지난 7월에 방영된 인천 중구 신포시장 청년몰 편이 알고 보니 이게 인천 중구청이 2억 원을 SBS에 협찬한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은 당신은 광고를 보고 있다입니다. 당신은 광고가 아니라 엄밀하게 그냥 협찬을 보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뭐 협찬에 탈을 쓴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 프로그램이 올해 1월 처음 이제 방송이 됐는데 네. 그 처음 나왔던 곳이 이대 앞에 골목길이에요. 예. 네, 2000년 전후로 해서 지금 뭐 홍대나 합정권처럼 가장 뜨거웠던 상권인데 아유. 지금은 완전히 죽었죠. 예. 여기 근데 방송 직후에 꽤 유명세를 타서 장사가 좀 잘 되는 집들이 생겼어요.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니까 인천 신포시장 청년몰도 이제 나오게 된 건데 네. 이게 당초 기획 의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청년몰이 오픈을 한 게 올해 6월이에요. 그러니까 영업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방송을 한 거죠. 그러면 죽어가는 지역 상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죽은 상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지자체가 주도해서 새로 만든 상권 띄우기에 나선 거죠. 거기다가 2억 원이라는 협찬 비용까지 냈으니까 네. 뭐 돈 받고 음식점이나 맛집을 홍보해 준 거랑 크게 다른 바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네. 저도 가끔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이 경찰에서 이 내사 착수했다는 기사가 어제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인천 중구청이 SBS에 돈을 줬다.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내사 단계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 내사는 지금 현행법에 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로 전환이 될 텐데 네. 아직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고요. 네. 이 가능성이 높은 건 방송법 100조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협찬을 받으면 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규칙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제재할 수 있는지 나오는 그러면 만약에 입건이 돼서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수사의 대상은 인천 중구청이 아니라 네. SBS 둘 다 될 수 있을 것 둘 같습니다. 다. 네. SBS는 협찬 고지 네. 그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되는 네, 건가요? 지금 네. 우선 경찰이 그 자료를 내놔라 내사를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중구청 쪽에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이 이제 뭐 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입건이 될지는 정확히는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SBS는 이제 신포시장 청년몰 말고 다른 지역 지자체로부터 협찬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건 그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것 같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뭐 협찬 뭐 이런 얘기들이 방송계 쪽에서 좀 들리긴 하는데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좀 있나요? 네, 이게 그 최근 5년간 방송사 매출 현황을 보면 이 광고는 주는데 협찬은 급증하는 경향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요? 네, 지상파 3사랑 종편 4사 이 매출 현황을 보면요. 네. 특히 종편이 뚜렷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방송 3사 그 광고 매출을 더한 게 총 1조 5천억 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5년이 지나서 작년에는 1조 원으로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네. 3분의 예. 2로 줄은 거죠. 예. 근데 협찬은 오히려 2천억 원이었던 게 2,400억 원으로 한 20% 늘었고요. 네. 이 종편은 같은 기간 협찬 매출이 240억에서 1,600억으로 7배나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체가 많아지면서 뭐 직접 혹은 간접 광고가 줄어드는 대신에 이 협찬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간접 광고는 늘고 있는 잠깐만요. 거죠. 그러니까 협찬만 7배가 는 게 맞는 이게 데이터 맞아요? 네, 확실히 이게 맞아요? 방통위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7배면 이거 5년 사이 7배는 또 엄청난 증가율 아닌가요? 네, 이게 협찬의 특성 때문인데요. 네. 사실 그 뜻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 힘을 합해 돕는다. 그리고 뭐 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게 정의거든요. 사전적으로. 17번의 원조는 17번이 협찬의 원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광고 매출과는 다르게 네. 이게 음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업계 내에서조차 이걸 블랙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상의 광고인데 이 광고보다 규제가 훨씬 느슨한 그 협찬으로
이제 규제 사각지대가 일종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광고는 방송사들이 대행사를 끼고 이제 집행을 해야 하고 또 단가도 공개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방송통신 발전 기금이라는 걸 일종의 세금 같은 거 방통위에 내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협찬은 일종의 자유시장처럼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협찬고지는 하게 돼 있지 않나요? 네, 그게 이제 시행 규칙으로 사실 정해져 있는데, 네. 제작에 필요한 경비나 물품을 협찬받았으면 그걸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보면 말미에 협찬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자막은 아니고 뭐랄까 네. 그 브랜드 노출시켜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고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세히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협찬한 상호나 명칭을 반드시 시청자한테 알려야 하고, 네. 뭐 고지 시간은 얼마고 자막 크기는 얼마인지까지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노골적인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쭉 있어요. 네. 이게 그 문제는 아까 이제 자유시장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 협찬은 광고주랑 직거래를 하거든요. 네. 단가를 책정하는 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안 내거든요. 네. 요 매출에 대해서.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협찬을 두고 이 판도라 상자다. 이 뚜껑을 열면 방송사는 물론이고 언론계 전반이 다친다. 그래서 건드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SBS 골목식당처럼 뭐 특정한 식당이나 상권을 뭐 홍보하고 또 협찬을 낸 기업을 홍보해주기도 하는데 이 뭐 MBN 그 종편 MBN 채널이 이 보도 프로그램에서 돈을 받고 정부기관이랑 기업을 홍보해줘서 과태료를 받은 적도 있어요. 네. 이 종편은 물론이고 지상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찬 매출이 골목식당만의 늘고 문제는 있다는 아니다 거죠. 이런 거네요. 정부는.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네. 뭐 보통 협찬이라 그러면 뭐 연예인들이 옷 빌려주는 것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랑은 근데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맛집 문제도 이제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네. 뭐 브로커들도 있고 뭐 네네. 식당에서 돈을 얼마를 내면 방송에 다뤄준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게 협찬의 사례라는 바로 거죠. 그 2011년에 트루먼 쇼라는 다큐 영화가 나왔었어요. 네네. 이게 그 맛집 산업, 이른바 맛집 산업이라고 하는 걸 폭로해서 굉장히 파문이 그때 일었었거든요.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이제 실제로 거기 이제 MBC PD 출신인 김재환 PD라는 사람이 이제 감독을 했는데 이 1,000만 원을 내고 SBS 생방송 투데이나 뭐 MBC 찾아라 맛있는 TV 이런 지상파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보여줍니다. 이후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그때뿐이었고 그런 관행이 지속돼 왔다는 거예요. 네. 이 최근에도 한 유명 셰프가 이제 그 폭로했던 게 파문이 일었었는데 자기가 한 방송사에서 맛집으로 출연시켜 줄 테니까 700만 원을 내라. 근데 이거 12개월 카드 할부도 된다. 뭐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이제 그 좀 단순화시키면 시청자 기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네. 사실은 협찬을 받고 어떤 맛집 소개를 해준 건데 그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땐 그냥 정말 맛있어서 소개해 준 네, 걸로 네, 오인될 그렇죠. 수 있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 10월에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이제 협찬에 관한 규정을 보강해서 지금 시행 규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걸 방송법 안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 그리고 방통위도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주요 업무 과제로 요 협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이제 각종 제도를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문 쪽에서는 기사와 광고는 확실하게 다른 지면이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방송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네. 자체 제작인지 협찬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네. 광고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거잖아요. 이게 방송 신뢰성이랑 연결되는 바로 문제이기 그 점이죠. 때문에 예. 네. 방송 신뢰성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기자와 함께 꽉 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곽재영 기자 어떤 뉴스에 꽂히셨나요? 네, 한국당 전당대회 과연 누가 나올까 이런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당대회가 내년 2월이잖아요. 네, 네. 넉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벌써부터 근데 누가 나온다 안 나온다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랑 뭐 김무성 전 대표 둘 다 안 나온다고 했다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예, 그 사실 그게 좀 계기가 됐는데요. 네. 일단 그 기사를 보면 이제 기사 출처는 김무성 의원 쪽에서는 김 의원과 가까운 한 중진 의원 말이라면서 네.
김 의원이 이번에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전하고 있다. 주변에 다른 가까운 의원들한테도 그런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러면 그것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 홍 전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이 뭐 홍 전 대표가 최근에 가까운 의원들한테 이번 전당대회에 내가 출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보다는 뭐 당분간 당 외곽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주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그 1인 방송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포럼 이런 거. 네. 네. 근데 지금 거기에 주력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미국에서 귀국할 때 네네. 공항에 썰렁했잖아요. 예, 그 의원 한 명 나왔는데요, 마중을. 네. 뭐, 이제 그런 의문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일단 홍 전 대표 본인은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올렸어요. 사분 오열된 보수 우파들의 중심축이 되고자 하는 거지, 한국당 전당대회나 겨냥하는 작은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인 방송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그 포럼을 만드는 취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꼭 과연 그게 전부일까? 뭐 좀 의심이 되긴 하죠. 아무튼 근데 그 당 대표보다 보수의 중심을 꿈꾸면 꿈은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자 아까 이제 조선일보 보도 얘기를 했는데 좀 전화 좀 돌려보셨어요? 뭐라고 하던 거예요? 그 공항에 마중 나간 한 분하고는 제가 통화를 못했고요. 네. 그 홍 전 대표가 귀국하신 이후에 뭐 만났다는 의원이랑 한번 좀 물어봤는데 일단 그분 얘기로는 자기는 이제 홍 전 대표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단정적인 인상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럼 나갈 것 같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뭐 정확하게 나간다 안 나간다 뭐 잘 모르겠더라. 근데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 인상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이게 친홍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서너 명 있긴 있지 않나요? 예, 뭐 그래서 여기저기도 물어봤는데 뭐 대부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 좀 눈에 띄는 반응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안 나간다고 했을 리가 없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하긴 홍준표 전 대표 캐릭터 보면 자기가 먼저 안 나간다고 했을 확률보다는 상황에 그렇게 강제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든 아니면 뭐 정말 본인이 보수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든 뭐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단정하긴 이릅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는 좀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페이스북에 쓴 글도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 안에서 그러니까 당 대표 출마를 반기지 않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팩트입니까? 네. 그럼 상황이 더 중요하겠네요. 김무성 전 대표는? 이 김무성 전 대표 쪽은 좀 복잡한데요. 그 좀 전에 뭐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홍준표 전 대표와는 달리 이제 주변에 좀 김무성 전 대표를 여전히 따르는 이제 그룹이라고 할까 정파는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이른바 무대계. 김무성계라고 하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외국에 그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때문에 지금 출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국내를 비운 시점에 이 일명 보수의 바이블이라는 유력지에 이 불출마설 보도가 나온 게 사실 좀 묘하긴 한데. 그래서 좀 가까운 의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뭐 잘 모른다. 지금 해외 나가 있지 않느냐. 뭐 물론 그런 반응도 있었고 다른 의원 얘기는 현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김 전 대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입장을 정했거나 그래서 뭘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고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이제 잘 보면 주변에 요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런 의도를 갖고 이제 흘려가지고 뭐 언론 플레이하는 네.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의심도 완전히 접을 수는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좀 그 전당대회 이전의 변수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12월에 그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보면 이른바 복당파들이 많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가까운. 그러니까 그게 김무성계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데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면서 이제 비교적 그 교집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좀 반대 정파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 쪽에서 보기에 그럼 원내대표랑 당대표를 두 개 다 복당파가 가져가면 이제 당연히 싫을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복당파 쪽에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부산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원내대표 뭐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아까 복당파가 많다 그랬는데 또 지역으로 보면 TK, PK가 많습니다. 영남으로? 그러면 또 원내대표, 당대표를 다 영남에서 하냐. 그럼 뭐 이게 완전 영남 정당도 아니고 이제 수도권에서 의원들이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당내 상황이나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좀 잠깐만 수도권 네. 그 얘기하면 그래서 황교안, 오세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에 딱 맞긴 하니까 네. 이제 과연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좀 어떤 잘 기획된 어떤 그림이 있는 걸까 네.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 언론에 이른바 뭐 빅5라면서 그러니까 주요 차기 대선주자 5명 이제 네. 정해가지고 한국당 초선들이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뭐 이 중에 보면 뭐 유승민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이라든지 뭐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사실 올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이고 네. 그러면 남는 게 방금 말씀하신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네. 김태호 전 경남지사 요 정도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이후 당 안에서 이제 권력 그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닐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아직 넉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결심하기는 아직 빠르고. 강제 불출마. 본인이라고 하면 김무성 전 대표도.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게 제3자라고 한다면 안 나와줬으면 하는 네. 이런 바람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꽉찬 뉴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곽재영 기자, 차윤지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